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번째 산업혁명 변혁의 시작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이건희, 윤하경, 이석희라고 합니다. 네, 발표에 앞서 목차를 한번 봐야겠죠. 저희는 크게 5가지로 산업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종류, 그리고 긍정 부정적 영향과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혁명. 여기 계신 누구나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맞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나는 역대 산업혁명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분이 계신가요? 저요. 네, 박준서 학생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고요. 네. 2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고요. 아니요. 아, 네, 계속 진행. 3차 산업혁명이 인터넷이고요. 네, 지금이 네. 4차 산업혁명입니다. 아, 그거는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박준서 학생께서 말씀해 주신 게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최근에 정확하게 다진 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요, 19세기 때 증기기관과 비료의 발명으로 이렇게 촉발됐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 동력으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췄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요,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정보통신망과 컴퓨터가 이렇게 발명되면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하고 이렇게 컴퓨터를 하는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주게 된 것인데요. 제가 이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혹시 유추해 볼 사람이 있나요? 힌트는 이 셋의 공통점입니다. 기계. 일자리다. 네, 그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 셋의 공통점에는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느 분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유출한 거예요. 이게 그 기울기가 이렇게 좀 완만해지기는커녕 완만해지면 좋은 건 아니지만 심지어 음수의 값을 띠고 있어요. 점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저조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그 각국의 경제 성장률이 저조할 때 이렇게 산업혁명이 이렇게 터지면서 경제 성장률과 그 물자의 생산력을 한 번에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데 의의가 있어서 그렇게 명칭이 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문 밖을 한번 나가보세요. 제가 봤을 때 한 50년 전에 그 제조업체들이 생산하고 물건을 판매하고 이런 데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전망이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뭐다?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겁니다. 이쯤 돼서 그럼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뭐지? 라는 질문이 나올 때도 됐는데 크게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5세대 이동통신과 유비쿼터스가 일상화에 이렇게 녹여든다 말씀하셔도 되고 또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화가 이렇게 연결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공상과학 그 대회 그림 그리고 글쓰기 했을 때 우리가 썼던 거 자동차가 자동으로 간다 이런 게 다 대부분 4차 산업혁명에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가져왔어요. 두 기업 아시죠? 아마존과 월마트. 네. 이게 2015년 지금은 둘 다 거대한 기업이지만 2015년 기준으로 18년 전에 이 두 기업의 차이는 시가총액 차이는 무려 100배 이상 차이가 났대요. 두 기업 사이에서 100배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 연간 100억을 벌 때 애플은 1억을 버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100배 이상 차이 났던 기업이 15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어요. 과연 무엇이 이 아마존을 이렇게 급성장하게 만들었을까요? 네, 대충 아시겠죠? 아마존은 어떤 기업보다 더 빨리 4차 산업혁명에 이렇게 한 발짝 앞서 나간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예시를 가져왔는데 4차 산업혁명에 이렇게 한 발자국 앞서 나가려면 그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이런
아마존에서 추진한 그 전에 발표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플랫폼과 이렇게 융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몇 해 전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 아직 기억하시나요? 네. 최근에 들어가 봤는데 28억 뷰를 찍었더라고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이랑 이렇게 만나서 그래요. 이것처럼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의 이런 큰 효과, 4차 산업혁명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받는 큰 효과 그런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플랫폼에 이렇게 융합시키면 4차 산업혁명 그거 접근했으니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모두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앞면하고 뒷면이 있죠. 네, 이렇게 모든 것에는 이렇게 양면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도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두 가지 면이 존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공장 무인화 기계입니다. 공장 무인화 기계는 말 그대로 공장에서 사람들의 그런 잡다한 이런 노동력을 대신해서 기계들이 사람의 일을 대신 해주는 건데요. 이것의 사례로는 아디다스가 있는데 아디다스는 이제 뭐 다른 기업들이 다 그러듯이 인건비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본국이 아닌 타국에서 공장을 지은 채로 이제 물건을 생산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되면서 이제 아디다스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그런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공장을 옮겨와서 본국에서 이제 기계들이 주도를 해서 이제 그런 물건들을 만드는 그런 변화 양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플랫폼인데 플랫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플랫폼이란 컴퓨터 저희 다 윈도우즈 아시죠? 윈도우즈의 운영 체제와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용이 되게 되면은 파괴적이고 약간 더 효과적인 글로벌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나 질적인 모든 측면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 모두 아시죠? 예, 뭐 스마트워치, 뭐 갤럭시 기어라던가 웨어러블 같은 건데 이제 여기에 있는 기능으로 이제 사람의 심장 박동수를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운동 뭐 양을 이제 알아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이제 병원 같은 데서 케어를 받지 않아도 자신이 스스로 이제 자기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도 정말 갖고 싶은 건데 가사 로봇 다 아시죠? 이거는 지금도 많이 이제 이용되고 있는 건데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제 집에서 가사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리를 해준다거나 청소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또 사례로는 일본에서는 이제 독거노인들을 위한 말벌 로봇까지도 나와서 이제 사람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전자정부인데요. 전자정부는 말 그대로 전자 속에 정부가 들어있는 것으로 초고속 네트워크화를 이용한 정부 운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전자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다 보면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투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있었던 우리나라의 혼란 같은 그런 사태들은 약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이제 관점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단점을 알아볼 텐데요. 앞서 말했던 장점이 이제 단점으로 바뀌게 되는데 공장에서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일하던 건데 기계들이 빼앗게 되면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전문 이렇게 노동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위험하냐? 아닙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더 빠르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문제 처리 기능이 더 빠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제 기술 말고도 지식이 필요한 뭐 의사, 변호사, 검사 등의 직업도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신기술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 원래 있는 권력이 있는 기업들만이 이것을 먼저 해볼까라는 시도조차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되면서 거대 소수 기업만이 독점을 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서 말했듯이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자기 원래 지위에서 약간 밀려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상황이 있는 건가, 우리나라도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수출 8위에 랭킹을 올렸고, 그런 다음에 이제 G20에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지금 우리 곁에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뭐 옆에 있는 것 같나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이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이제 경제 강대국들은 벌써 4차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1, 2, 3차 산업혁명보다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지금 저희도 이제 그것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뭐 3D 프린팅 이런 등의 신기술이 활용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조를 이제 추구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위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은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쇠퇴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준비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진짜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있느냐라고 봤더니 이제 스위스의 UBS 은행에서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 거기서 그럼 각 국가별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순위를 매겨봤는데, 우리나라는 앞서 말했듯이 G20 국가에